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남극의 눈물을 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 날씨 여러분들 옷 보니까 좀 날씨가 살살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날씨가 남극을 갔을 때 바로 여름 날씨입니다. 남극 그러면 굉장히 추울 것 같죠? 근데 오늘 서울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영하 4도 정도 내려갔는데 사실은 남극의 여름에 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졌던 꿈, 바로 전 세계를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꿈을 꿨는데 제가 바로 그 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남극과 그리고 북극을 정말 멋있는 방법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이 갈 준비되세요? 네. 자, 그러면 남극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팀 플래너리라고 하시는 뒤에 보시는 분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21세기 세계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메가 트렌드가 바로 기후와 환경이라는 겁니다. 20세기까지는 바로 정보통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제가 사용하는 PC, 그죠? 모든 것들은 바로 정보사회죠. 통신사회였고. 그렇지만 21세기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과 그리고 생활을 지배할 것은 기후와 환경이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도 보지만 이제는 연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산업이나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기후와 환경을 떠나서는 선택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는 거죠.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한 친환경적인 국가, 사회, 개인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히말라야 산맥이 나왔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 굉장히 주변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13억 인구의 중국에 하천을 이루는 젖줄기가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흐르게 되면 11억 인구의 인도 하천의 젖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때쯤 봄이 되면 눈이 녹게 되고 그 눈이 하천을 타고 내려와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히말라야 빙하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기에 사진을 찍었을 때 줄어들고 있죠.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입니다. 약 한 5,900m 정도 되죠.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볼 수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6년도와 그리고 2006년도 30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을 보면 그죠? 같은 시기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줄어들고 있죠? 위에 덮고 있는 빙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또 하나 이것은 북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 1979년도와 그리고 2005년도에 북극에 있는 얼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쉬운 걸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극과 남극을 여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추울 것 같습니까? 네, 그 이유는? 예, 정답입니다. 바로 남극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넓은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북극에 가면 얼음이 바닷물이 얼어서 마치 땅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춘천하고 강릉을 비교했을 때 겨울에 바닷가 가까운 강릉이 훨씬 따뜻한 것과 같은
돌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79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여름에 얼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수치는 1960년에 이 북극의 얼음이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3.1m, 즉 아파트 한 층 정도의 높이죠. 근데 지금은 그 두께가 1.8m로 굉장히 얕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극 밑으로 뭐가 다니죠? 핵 잠수함들이 다니죠. 잠수함들이 다니다가 떠오르면 이 얼음을 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11년도 9월 13일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이 북극이 사상 최대로 줄어들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불과 424만 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북극의 얼음이 겨울이 되면 커지겠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북극의 얼음은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얼음이 가장 작게 줄어드는 것은 몇 월 며칠쯤일까요? 답이 있죠? 자, 자세히 보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입니까? 9월 초입니다. 즉, 우리 육지가 따뜻한 것은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되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바닷물은 가장 따뜻했다가 사실은 이때가 지나게 되면 다시 얼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추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가장 작아지는 것은 9월 초경이 됩니다. 근데 이 얼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큰 머리맡에 큰 얼음을 두고 자다가 그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얼음이 다 녹게 되면 나사에서는 그러죠. 10년이 채 되기 전에 우리가 여름에 북극에 있는 얼음을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름이 더 더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도입니다. 1958년도부터 측정한 용수철처럼 생긴 금원선이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1958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해예요. 킬링 박사가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한 60년 정도 축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즉 온난화 기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8,000년 전까지, 8,000년입니다. 8천만 년이 아니고 8,000년 전까지 미국의 일부와 캐나다는 빙하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 16만 년 전 쭉쭉쭉 하다가 2만 년 전부터 기후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와 있죠. 이때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시기가 불과 지구에서 10,000년 전까지 있었답니다. 유럽과 그리고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온도와 굉장히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산화탄소 농도와 증가하는 것과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심사에서 전 지구적으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각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러한 지구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딘가를 봤더니만 북극과 남극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보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데리고 방문할 곳은 이 북극의 넓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린란드 섬이죠. 그린란드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는, 실제로 여기가 정북입니다만, 북극은 특이하게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러시아, 노르웨이,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형입니다만,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실제 바다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 이 스발바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극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해 여름에 북극을 갔을 때 가장 과학자를 많이 보낸 나라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에 관심이 조금 덜해졌어요. 일본은 요즘 경제 사정 때문에 과학자가 우리보다 적어요. 네?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로 옵니다. 전 세계를 타고 장관까지 모셔서 와서 북극권에 대한 연구가 놀라울 정도예요. 놀랍다기보다는 어떤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건 바로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과학자들이 최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극단적으로 북극권은 이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0.7도에 비해서 북극은 약 2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온도 변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북극의 해빙 씨 아이스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50년간 면적이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북극 항로가 늘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발해서 싱가포르와 스웨즈 운하를 돌아서 유럽 가는 것보다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한 30 내지 40% 절감이 되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변화를 보려고 하면 결국 극지, 즉 북극과 남극을 연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 외교 등등등 해서 관심이 극지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지가 북극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스발바르 섬에 있습니다. 기지 이름이 바로 이 건물 뒤쪽에 있는 건물 이름과 같습니다. 다산과학기지예요. 다산과학기지. 그 다음 알래스카의 카운슬에 기지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 캠브리지 베이에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린란드 자켄버그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후보로서는 이 러시아 바로 북쪽에 있는 티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북극에 또는 극지에 관한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되는, 또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 조금 국가를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북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림을 보시면 재밌죠? 몇 시예요? 네, 밤 12시 37분입니다. 밤입니다. 즉 북위 79도 정도 되는 스발바르 다산과학기지에 가면 6개월간은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두운 때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환해요. 해가 이렇게 떴다가 지지 않습니다. 조금 고도만 낮아졌다가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죠. 24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첫날은 너무 좋아서 왜? 온도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북극에 여름에 가시게 되면 낮 최고 기온이 6도. 오늘 기온하고 똑같습니다. 밤에가 3도. 그 안에서 움직이죠.
딱 좋아요. 그래서 땀도 나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단지 그 반대로 4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해가 지지 않지만 9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는 6개월간 반대로 해가 뜨지 않거나 굉장히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백야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때는 반드시 커튼을 치고 주무셔야 합니다. 술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록은 바로 루돌프 사슴코의 선조죠. 자, 이 술록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보시면 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북극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북극곰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 갔던 2011년도 여름에 영국 대학생이 4명이 몰려주고 있어요. 4명이 이 북극곰에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이 기지 밖을 나갈 때는 총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곰은 영어로 뭐죠? 이름이 폴라베어죠. 폴라베어인데 수컷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키가 2m 50입니다. 몸무게가 500kg. 여러분이 이게 그냥 주먹으로 싸워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책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척 한다고 곰이 지나가나요? 요즘 그런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곰도 개화했죠. 자, 이 곰이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는 여름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50m, 제가 여기에서 이 가운데쯤 앉아 있는 학생들 정도 거리, 약간 뒤쪽이 되어 있는 50m가 되면 반드시 경고 사격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냥총으로 빵!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곰이 그 경고 사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0m 전망에 오게 되면 정조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머리요 그래요. 곰의 머리가 보시는 것처럼 좀 작습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가슴 부위를 맞춰야 됩니다. 가슴이 넓기 때문에. 근데 정조준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 맞추면 곰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 학생 4명이 왜 죽었느냐? 밤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경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즉 보초가 없었기 때문에 자는 사이에 이 곰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극곰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낄지는 몰라도 관광에 올 때는 북극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스발바드 섬에는 가장 큰 도시 이름이 롱이얼비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발바드 섬 자체는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합친 정도 크기.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도시는 롱이얼비엔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학 캠퍼스 분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벌 시드 폴트라고 해서 전 세계 종자를 보관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대통령이 와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종 작물로 사용하는 종자들을 수천 점을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이랄지 여러 가지 작물들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핵전쟁이 나서 모든 생물들이 다 멸종이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종자들을 바로 이곳 광산을 폐쇄한 곳에 모두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항상 영상 한 2, 3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전 세계 종자은행을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요 입구까지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요. 노르웨이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면 혹시 화재가 날까 봐 그걸 가장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북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롱이얼 비행까지는 여러분들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요. 바로 다산과학기지를 가기 위해서는 12인승이란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경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시다 보면 이 아래쪽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북극의 눈 덮인 산과 빙하들이 눈 아래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게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땅의 한계입니다. 그죠?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북위 79도니까요. 거기에도 생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시면 산 위에 눈이 덮여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남극 이끼 장구채라고 하는 식물이 피어 있죠.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식물이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가더라도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꽃은 어디나 피어 있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곳이 반드시 북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쪽이 되겠습니다. 예, 다산과학기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바로 다산과학기지가 됐습니다. 이 자동차 아시죠? 우리나라 현대에서 나온 차입니다. 자동차에서니까 멀리 갈 것 같죠? 2km가 끝입니다. 즉 마을에 있는 2km까지 운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길이 이제 마을 밖을 벗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북극곰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련이 별로 안 필요해요. 왜? 남자들 다들 군복무를 해가지고 총기 조립, 총알 끼우고 빼는 거, 조준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반드시 하루 교육을 받고 총기를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빙하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찍은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다 경계선이고요. 이것이 1948년도, 그 가운데 있는 선이 1971년도, 1990년도, 2007년도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빙하의 크기가, 그죠? 점점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빙하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식물들이 나타나는가를 측정하고 채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 가장 그 위쪽이고 이쪽은 바다가 가까운 쪽이 됩니다. 흰 꽃 같아 보이는 것은 바로 북극 버드나무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4월, 5월경이 되면 바람에 타고 꽃가루 날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버드나무와 주로 이제 버드나무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요. 이것은 이제 노르웨이 정부와 교섭을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수십 년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지를 얻은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펜스를 쳐서 동물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 하고 거기에서 변하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인데 보면 유리로 잘 보이지 않지만 유리로 막아서 좀 더 따뜻하게 약 1, 2도 정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1, 2도 온도 상승이 일어났을 때 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런 여름이 되면 빙하 녹은 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 녹은 물에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위에까지 어떻게 생물들이 적응하고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산과학기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극을 가게 될 텐데 남극과 비교하면 남극은 개별 연구소가 따로 있지만 이 북극에 있는 다산과학기지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당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지들이 둘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기지를 비롯해서 중국 기지, 그리고 일본 기지, 인도 기지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기지, 프랑스 기지, 독일 기지, 이탈리아 기지 등등등, 물론 노르웨이 기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하루 세 끼 하면서 같이 이 지역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르웨이 정부 정책 자체가 자기 나라 땅이지만 모든 나라 과학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2012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스발바르라고 하는 섬이 우리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섬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섬을 누구에게 줄 건가 하는 것이 강대국의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강대국들이 동의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별로 힘이 없는 시골 국가였던 노르웨이에게 이 섬을 주게 됩니다. 조건을 달죠. 이 섬을 노르웨이에게 줄 테니까 나중에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게는 사람도 살 수 있고 어떤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1921년에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당시 독립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스발바르 조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 스발바르 섬에 가서 영주할 수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토가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못 보셨지만 유리로 해서 막아주면 온실 효과가 있어서 안쪽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 1, 2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죠? 미리 어떤 실험을 해서 변화가 있을 건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영양분들, 특히 질소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재밌죠? 같이 간 과학자들 사진입니다. 절반이 여성입니다. 즉 남극, 북극 연구가 남자들만 할 것 같지만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여성 과학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섬세한 여성 과학자들이 굉장히 극지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북극은 뗐습니다. 자, 북극은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연구는 해야 되지만 스발바르 섬을 제외하고 좀 스발바르 섬은 우리가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지만 나머지는 다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남극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 드릴게요. 가는 방법은 수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까지 가서 프랑스 파리까지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시고 무려 15시간을 타고 가면 칠레의 수도 이곳 산티아고까지 15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죠? 먼 여정이죠.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칠레 남단 이 도시를 가야 됩니다.
혹시 칠레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도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데 푼타 아레나스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지만 인구 10만에 한국 신라면만 파는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신라면만 팝니다. 그래서 그분 목표가 뭐냐면 이 칠레 모든 사람들을 라면 맛으로 중독시키자라고 하는데 라면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라면을 무슨 양은 냄비라 그러나요? 양은 냄비에 딱 하나만 끓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5명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 하나를 끓입니다. 그죠? 얼마 정도 걸리죠? 한 5분? 그죠? 7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한 목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 다음에 5분, 7분 지나면 두 번째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 배가 고프죠. 맛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네. 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맛있는 라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비행기표를 끊으면 갈 수 있지만 남극을 들어갈 때는 칠레 공군기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북극과 달리 남극은 굉장히 큰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칠레, 남미의 끝이고 우리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곳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남극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남극은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륙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읽었던 남극의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남극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1820년. 앞으로 한 7년만 더 지나면 남극 발견 200주년이 됩니다. 1820년 러시아 함장인 누구죠? 벨링스하우젠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 공식적인 거고요. 비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513년 터키의 수군 제독인 이 피리 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그러니까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보다 무려 300년 앞서서 남극 해안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에. 300년 앞섰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513년도 피리 레이스가 그린 고지도에 뭐라고 쓰냐면 이 고지도는 기원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도를 보고 뺏긴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기원전에 누군가는 남극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불과 며칠 전이죠. 지난 3월 8일 날 이 러시아 기지가 있는 보스토크에서 무려 약 3.5km, 약 4km를 내려가서 호수에서 새로운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4,000m를 파내려가면서 이 시추하는 시추공에 오염을 시키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손에도 미생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오염시키지 않고 시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즉 러시아 과학자들이 4km를 뚫은 다음에 이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죠. 자, 북극은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게 되면 여러분 물 위로 나오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 위로 올라오는 게 전체의 약 한 7%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남극은 이 대륙, 그죠? 중국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의 얼음의 평균 두께가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 위에 얼음으로 2km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5m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고대 남극은 아열대 기후, 이렇게 해변가에는 야자나무와 바오밥 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누구의 연구에서? 독일 연구진 연구입니다. 최근에. 즉 이렇게 지금 얼음만 덮여져 있는, 그죠? 굉장히 황량한 남극이 5,200만 년 전, 좀 연도는 조금 깁니다. 5,200만 년 전에는 이 온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해안선에는 야자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지질학적 역사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생물들이 이 남극 대륙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과학기지는 이 남극 대륙의 바로 끝에 붙어 있는 킹조지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세종과학기지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만드냐면 서울 올림픽 하던 1988년도에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북극 다산기지는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 그래서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극은 면적이 중국의 1.4배, 즉 육지의 9%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이 넓은 땅이. 자, 두 번째, 얼음이 2,000m 정도 쌓였다고 그랬죠. 이거 다 녹으면 해수면이 65m 상승. 혹시 여러분들 집도 안심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영하 34도로 북극보다는 훨씬 더 춥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낮은 온도는 보스토크 기지의 영하 89.6도, 거의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과학 체계죠. 재밌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놀랍게도 1956년도에 남극 극지점에다가 과학기지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남극을 처음 탐험한 과학자 두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남극을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인 아문센이에요. 그런데 영국 과학자도 탐험가도 똑같을 때 출발했습니다. 그분 이름 아세요? 스카트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문센은 개를 데려왔고 스카트는 말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들이 얼어 죽게 되고 남극을 딱 가봤더니만 쪽지가 하나 있어요. 아문센 나 다녀감. 그래서 스카트가 굉장히 가슴이 무너졌죠. 오다가 전 대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여튼 남극 극지점에 기지를 만들면서 아문센 스카트. 여러분 소위 말하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데 2등까지 기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문센 스카트 기지가 됐습니다. 자, 1950년대 또 다른 강대국이 하나 있었죠. 그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이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미국이 보니까 딱 90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만든 곳이 바로 보스토크 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한 기온이 영하 90도입니다. 즉 영하 90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옷들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만지면 부스러져요.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옷, 모피 코트입니다. 유일하게 자연산 모피 코트만 영하 90도에서 기능을 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만든 의류가 아직은 그죠?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모피 코트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남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푼타아레나스라고 하는 인구 10만 되는 도시의 공항입니다. 아침에 딱 가면 두 번째 08시 00분 안타티카, 남극 7시 45분까지 탑승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죽어도 열대 바다에 죽는 낫지 추운 게죠. 남극 바다에서 죽게 되면 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드디어
칠레 공군 수송기 찰리 130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승을 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기장뿐만 아니라 안내해 주신 분, 표권을 주시는 분까지 다 건장한 칠레 남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 하고 이제 엔진이 걸리죠. 굉장히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타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에 보시죠.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는 건 제가 이해가요.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시면 기마기를 하고 있죠. 추워서 54명이 같이 타고 이렇게 쭉 해서 한 3시간 정도 남극을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딱 곤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뭐가 없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비행기를 타기 전날 뭘 하면 안 된다?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먹고 타게 되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3시간을 가서 착륙하면 당이지만 기상 조건이 좋지 않으면 선회하다가 다시 또 3시간을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저는 2번 갔지만 다행스럽게 모두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남극에 이제 칠레 공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남극의 첫 모습입니다.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 크루즈선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어요. 오히려 이 관광객들 때문에 남극이 오염되는 것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중국 과학자들, 칠레 과학자들, 러시아 과학자들은 내리면 다 차 타고 5분 만에 자기 기지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무보트를 타고 40분을 또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네. 우리가 기지를 나중에 짓게 되면서부터 가장 좋은데 다 기지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맞은편에 기지를 짓게 되면서부터 이 고무보트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가면서 멀리 우리 세종과학기지가 보이죠? 눈이 왔을 때 가장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렌지 주황 색깔을 설치해놨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회색 건물은 제가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완공한 신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원들이 대부분 이 신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렇게 유빙들이 몰려오고요. 창문을 열면 바로 펭귄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 펭귄하고 이 펭귄이 친구예요.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래요. 이놈이 힘들게 해서 올라오면 이 펭귄이 뒷발로 찹니다. 떨어져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장난을 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시면 서울까지가 아까 원장님도 그러시던데 4만 킬로죠, 그죠? 그래서 서울까지 거리가 17,240km. 거의 반대편에 왔다는 겁니다. 굳이 서울을 놓고 보면 가장 반대가 아르헨티나, 그죠? 몬테비데오 앞쪽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기는 남극이 더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을 한 1.5m 정도 높이 지어 놓은 것은 눈이 왔을 때 눈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조금 띄워서 지어 놓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펭귄들이 굉장히 기지에 자주 놀러 옵니다. 자, 보시면 3마리가 놀러 왔습니다. 자, 이 펭귄들이 여러분에게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잡힐까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이 키우는 큰 강아지 말합니다. 굉장히 순해요, 성격도. 근데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 야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생은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새 잡아봐요. 힘들지? 그죠? 그래도 이 펭귄도 일을 하고 있으면 뭐 하는지 옆에 와서 들여다는 보지만 잡으려고 하면 일정한 거리를 띄우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남극에 와서 함께, 그죠? 제가 이제 밖에 데려나갑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남극 도둑갈매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스쿼라고 그러고요. 알을 연구하기 위해서 있으면 여러분 머리 위를 막 돌아다닙니다. 몸무게가 한 2 내지 2.5kg. 굉장히 발이 날카롭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이름이 도둑갈매기죠. 뭘 훔친다는 것인데 나중에 뭘 훔치는지 한번 보세요. 갓 태어난 남극 도둑갈매기의 새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연구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새를 연구하시는 김종문 박사님인데 여기 흰 알 보이죠? 이게 공예용어로서는 오리알입니다. 오리알이 안에 이제 다 비운 거죠. 이 오리알을 반을 쪼갠 다음에 한천 어묵을 넣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플라스틱 모델에서는 이 색깔로 색칠을 입히고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의 크기가 남극 도둑갈매기 크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극 도둑갈매기 알을 빼낸 다음에 가짜 알을 넣어주는 겁니다. 보통은 남극 도둑갈매기가 알을 2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도 보면 알을 2개 품을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을 3개를 넣어주면 왜 부화에 실패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을 3개를 넣어주게 되면 2개를 품고 하나가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평균 한 30도 정도 돼야 될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밀려났을 때. 그래서 왜 알을 3개 낳게 되면 부화에 실패하는지를 한국 과학자가 직접 현장에서 실험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 진짜 남극 도둑갈매기 알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맛있게 먹었다. 2번 잘 보관하고 있다. 3번 다시 되돌려줬다. 남극 연구에서는 자연을 건드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짜를 다시 빼내고 진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화기에 키우게 됩니다. 자, 세종과학기지에서 한 20분 내지 30분 걸어가게 되면 펭귄 마을이 있습니다. 펭귄들이 한 12,000마리가 360도에 다 펭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강당에 온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곱하기 20배. 그죠? 12,000마리니까. 굉장히 펭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펭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세 종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순하고 숫자가 많은 것이 바로 1번 젠투 펭귄입니다. 젠투 펭귄입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눈 뒤에 흰 눈썹이 있어요. 눈 뒤에 흰 눈썹이 보이죠? 이것이 젠투 펭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흰 눈썹이 안 나타났죠? 이는 굉장히 아직 어린 젠투 펭귄이에요. 물에 가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사춘기 펭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춘기입니다. 이제 반항도 하죠. 털도 빠지면서 이제 얼굴에서는 그죠? 특징적인 흰 눈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춘기 펭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은 많이 퀴즈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린 펭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뭐 하는 장면일까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먹이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펭귄 볼펜. 특별 제작한 겁니다. 진짜.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황제 펭귄. 황제 펭귄에서 그렇게. 네? 배삼. 네. 많이 나오는 답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답 알려드릴까요? 짝짓기 한대요. 근데 얘네들 아직 사춘기도 안 됐습니다. 짝짓기 하면 안 되죠. 조금 사실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냐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요. 자, 이게 펭귄이 조금 크게 되면 엄마 아빠가 같이 먹이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새끼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죠. 누가 와서 먹는다? 앞에 본 도둑갈매기 먹이에요. 제가 먹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오게 되면 부모들이 자기 새끼를, 저도 참 궁금한 게 다 비슷해요. 어떻게 찾을까요? 음성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가 내는 소리를 구분을 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퀴즈를 내면 못 맞춰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젠트 펭귄이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자, 틀려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 한국적인 정석, 딱 와닿게.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찜질방. 자, 남극에서 찜질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이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낮 동안에 굉장히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마리가 다 같이 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남극 돌모래 찜질. 근데 제가 하니까 다른 펭귄은 다 일어났어요. 안 잡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건 아직 찜질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펭귄들은 저는 12,000마리 사는 데를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은 물이 있으면 여기 물을 먹죠. 실제로 펭귄들도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펭귄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특근 펭귄이 되겠습니다. 새끼를 보면 색깔이 다르죠. 완전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특근 펭귄은 보시는 것처럼 그죠? 검은 모자를 쓰고 끈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아까 젠투 펭귄하고 특근 펭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대충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젠투 펭귄은 굉장히 젠틀해요. 그러니까 그죠? 실제로 특근 펭귄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합니다.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 가까운 경사가 덜져 있는 지역에는 다 특근 펭귄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한참 기어 올라가서 언덕바지 있죠. 이런 데는 젠투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나우냐면 가면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젠투 펭귄은 제가 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젠투 펭귄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 세 번째 펭귄이 이 아델리 펭귄이죠. 아델리 펭귄은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숫자적으로 조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남극 이야기를 하고 또 남극의 특징적인 펭귄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물어봐요. 이거 왜 설명 안 해주느냐? 바로 황제 펭귄하고 임금 펭귄이죠. 황제 펭귄은 귀 뒤가 이렇게 연노란색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신에 임금 펭귄은 주황색만 살짝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근데 황제 펭귄과 임금 펭귄을 못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더니 인터넷 사진이거든요. 네. 와, 대단합니다. 내공이 대단합니다. 사는 곳이 달라요. 얘네들은 추운 데 살아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가끔 세종과학기지까지 올라오지만 실제 제가 갔던 여름에는 더 추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이 황제 펭귄은 여러분들이 이 강당에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보셨으면 남극의 눈물의 주인공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까 본 펭귄들은 바닷가 주변에 살지만 남극 대륙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추워지기 시작하는 4월달이 되면 약 100km를 걸어서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로 밀고 다닙니다. 그 다음 이제 5월달이 되면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내지 7월이 되면 알을 낳아요.
이게 남반구이기 때문에 6월 달과 7월 달이 가장 추울 때입니다. 네. 자, 알을 낳게 되면 누가 품어요? 암컷 또는 수컷. 네. 아빠 펭귄들이 배 밑에 있는 삼겹살을 이용합니다. 보면 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발등 위에 올리고 아랫배에 있는 약간 처져 있는 삼겹살을 이용해서 알을 품게 됩니다. 한 30일에서 한 35일 정도. 그 사이에 엄마 펭귄은 어디 갑니까? 장 보러 갑니다. 먹이를 구하러 다시 나가게 되죠. 먹이를 구해서 엄마가 돌아오게 되면 드디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엄마가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사가지고 오죠. 분유도 사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먹이를 가져오죠? 먹어서 식도에 있는 모이 주머니에 많이 물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대책임질해서 개워서 먹여주죠. 실제 저도 펭귄 연구에 좀 따라가 봤더니만 펭귄을 자꾸 뒤로 흔듭니다. 거꾸로 세워가지고 그럼 토해내요. 그래서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빠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추운 데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체중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아빠 펭귄들이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화들을 담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허들링 한다고 해서 어린 새끼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1분에 약 1m씩 움직이게 됩니다. 즉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1분에 한 1m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모든 새끼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추위를 공유해서 살아가는 거고 서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팀들이 찍은 영화입니다. 위대한 모험 펭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놀랍게도 우리나라 팀에서 남극의 눈물을 찍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극들이 그 추운, 저는 여름에 갔지만 그 찍으신 분들은 겨울에 가서 찍은 겁니다. 남극의 겨울. 굉장히 추울 때죠. 아까 제가 보셨죠? 찍는 사람들 동상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극에 가서 1년 살래 아니면 다시 군대 1년 갈래 그러면 다시 군대 1년 보내주세요 할 만큼 남극이 혹독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그 기자들이 찍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명 다큐멘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펭귄이 보면 목이 없고 다리가 짧죠? 자, 실제로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목도 길고 다리도 어떻게 됐어요? 기마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결코 작은 다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모만 가지고 펭귄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희생된 펭귄일까요? 남극 도둑갈매기입니다. 다 뜯어먹고 남아있는 것은 뼈와 날개만 남아있죠.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남극 도둑갈매기 입장에서는 펭귄을 잡아먹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또 모기 사냥 실패했어요. 그러죠. 펭귄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빠 너무 무능한 것 같아. 그러죠.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먹히는 것과 또 잡아먹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다니다 보면 이제 다양한 남극 동물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웨델리어프입니다.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여기 보이시지 몰라도 이제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놀자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사냥꾼들한테. 그래서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제 재미있는 것이 이 코끼리의 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덩치가 크죠. 이제 엄마 코끼리의 표와 그리고 새끼가 있는데
아빠 사진은 제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코가 크기 때문에 코끼리의 벽, 엘리펀트 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덩치가 한몫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와우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놀랬죠. 야, 이게 진짜 공격하면 그죠? 큰일 나겠다 싶은데 성격이 보니까 되게 유순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약간 무섭습니다. 남극에 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남극 도둑갈매기가 두 번째, 첫 번째가 남극 물개입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대공원에 있는 물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생의 물개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앞발이 힘이 센지 여러분 탁 치게 되면 수몇 타 날아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물개의 힘이. 근데 귀도 보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추운 데 살다 보니까 말단부가 굉장히 작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물개를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인사하고 이렇게 둘러가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만큼 남극 물개는 위험하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 뼈 무덤입니다. 즉 고래를 잡는 포경성들이 많이 드나들 때는 고래를 잡은 다음에 육지에서 해체를 하고 필요한 고기와 등등등을 가져가고 이렇게 나머지 뼈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래 입부분이 될 것 같고요. 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래가 작은 고래가 있고 큰 고래가 있습니다. 흰 수염 고래처럼 큰 고래들은 작은 크릴새우를 먹고 삽니다. 이 크릴새우는 남극에 있죠. 그리고 단일 생물로서는 전 세계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양을 다 합치면 그만큼 크릴새우가 많다는 거죠. 길이가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70년대 대통령이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극이 어딘지 모르고 처음 가봤어요. 잡아왔더니만 먹어보니까 크릴새우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안 잡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크릴새우를 잡은 다음에 가공을 해서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고래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펭귄은 셉니다. 단지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새고요. 고래는 무슨 종류예요? 포유류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사는 고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굴까요? 어렵나요? 고래하고 똑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육지에 사는 거. 누가 그러면 돌고래 그러는데 돌고래도 물에 삽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마예요. 이야. 이게 고래고 이게 하마죠. 자, 하마 다리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리만 조금 줄어들면 거의 물에 넣어놓으면 비슷하겠죠. 실제로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만 고래와 하마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가게 되면 또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풀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남극 점새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극 개미자리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바닷가에서부터 산으로 가면서부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3차원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빙하에서 찍었고요. 남극은 제가 다니는 곳은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독감이 없어요. 날씨가 연중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남극에서 감기가 걸리고 싶어도 잘 안 걸려요. 걸리는 수가 없죠. 인플루엔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처음 인간이 닿는 발길을 남기는 곳을 걸어가는데 어떤 그런 전체적인 장면이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찍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남극을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환경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극을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그죠? 행성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경 문제는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해가 잘 나지 않아요. 여름에는 조금 덜 추운 대신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맑은 그림자가 생기는 맑은 날이 오고요. 이거는 이제 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미경이라든지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건 재밌는 장면이죠. 세종과학기지에 우리나라 태극기 아래 여러 가지 국기가 보이죠. 가장 앞에 있는 게 베트남 국기, 미국 국기 등등등이 있습니다. 즉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기지를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다른 나라 기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기를 개양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을 참 좋아해요. 하나는 라면을 좋아하고 두 번째 김을 좋아해요. 김 포장된 김 있죠. 그래서 갈 때 꼭 몇 개를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남극에서는 어떤 우리도 다른 나라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게 되면 숙식도 제공해주고 과학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경쟁도 하지만 교류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하고 남극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단독기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지하고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한식 뷔페로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에다가 소세지 볶음, 여기 보시면 마늘, 장아찌 등등등 있고 여기 국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점심, 저녁 두 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두 끼밖에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방장이 늦잠을 잘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는 한식을 먹습니다. 특별하게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식을 하고 있고 그 재료는 1년치를 컨테이너 박스에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에 따라서 다음날 메뉴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KBS 제1방송과 YTN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 물론 사용 가능하고요. 전화기를 세종과학기지에서 들면 바로 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화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을 이야기해도 잘 안 믿어요. 친구한테 이제 010에 1234, 1234, 누구야? 근데 난 남극이거든. 그러면 안 믿죠. 통화 품질도 좋고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 스크린 골프장, 배드민턴, 당구장, 음악 감상실, 체력 단련실, 찜질방까지 갖춰 놓았습니다. 왜?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름이죠. 여름에는 과학자들도 많이 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가을이 오면서 빠져나오고 나면 17명의 월동대원들은 거의 한 6개월을 자기네들끼리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온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제2 남극 과학기지를 가지게 됐죠. 어디냐면 바로 테라노바 베이입니다. 그 케이프 박스와 테라노바 베이를 놓고 저울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케이프 박스에 짓게 되면 이만큼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옆에 기지가 없다 보니까 비상시가 되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기지가 있는 이 본토 안에 있는 테라노바 베이 쪽에 제2과학기지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 남극 과학기지 이름이 정해졌죠. 장보고 기지로 정해졌고 내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야 되고 가장 가까운 달에 기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운용 기술 같은 것들은 바로 남극 같은 데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한 또는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꼭 가봐야 될 10대 여행지 중에 하나로 남극을 정해놨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극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부부가 손을 잡고 남극 여행을 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어떤 하나의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상품이 나왔어요. 보니까 남극 크루즈에서 15일간 날짜도 나와 있죠. 투어비가 조금 비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부터 푼타 아레나스까지 가는 비행기값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는 거기까지 와서 같이 합류해서 다니는 것만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그죠? 굉장히 지구 환경과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남극과 북극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많은 그죠? 여러분들 중에 죽기 전까지 남극을 가볼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죠? 뭐 남극을 갈 수도 있겠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남극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남극을 가라고 또는 남극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공, 어떤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틀림없이 남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남극을 가는 우리나라 세빙선을 만들 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광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식품을 하더라도 식품 중에서도 남극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학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극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한 대학생 때 가졌던 꿈, 땅끝까지 가보는 소원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극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2, 3분 동안 제가 질문을 마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남극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뭘 질문해? 남극에는 곰이 없나요?입니다. 첫 번째, 남극에는 곰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곰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많이 움직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그런데 남극 대륙은 곰이 겨울이 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위쪽으로 대륙이 없습니다. 즉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펭귄들은 어떻게 다녀요? 헤엄쳐서 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니죠. 근데 반드시 어떤 육지로 연결되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남극에는 곰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과학기지 같은 거 설립하면요, 거기서 그 대원들이 여기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환경 같은 게 훼손되지 않을 것 싶은 것도 있고 막 음식 같은 거 먹고 남기면은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꼭 질문해 줬으면 한데
이제 뭐냐면 저는 기지를 짓게 되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물 이외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한 비닐이랄지 음식지 거기는 압축했다가 컨테이너로 가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랄지 뭐 어떤 따로 그죠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가져갔던 컨테이너에 모든 어떤 그 폐기물들을 음식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보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좀 피해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나 북극에 연구원으로 가려면 어떤条件이 생각합니까? 예,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전공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뭐 전자도 있고 통신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이제 주로 이제 공학적인 부분들이 많죠.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간 가서 체류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기술 자격증이 있고 실제로 2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괜찮아요. 더 좋은 것은 돈 쓸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1년 예전에 모으면 진짜 큰 돈이 됐다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지가 내년도에 되면 하나가 더 생기죠. 장보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지 요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학 졸업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합니다. 네, 강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에 보여주셨던 영상이 남겨진 거였는데 여기 저희가 보면서 항상 기대하는 바는 남극이 역사로 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존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직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강의는 상당히 좀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온 것 같지만은 해결 방안이나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과연 이 신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본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가 어떤지, 여기에서 지금 남극이 축소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왜 연극은 가능할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남극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꼭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남극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피해를 주지 않고도 남극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죠. 바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같은 경우는 남극의 생물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들이 추위에 얼지 않게끔 하는 유전자를 이 남극 식물에서 찾아서 그걸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에 넣어서 어떤 상업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죠? 이 땅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그죠? 다들 눈독을 들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남극 조약 27개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개국이 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발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실사회에서는 남극을 연구하고 그만큼 투자만큼 발언권이 세지기도 합니다.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그죠? 조금 대비하고 우리도 보전은 하지만 또 거기에서 어떤 자원이 되는 것들을 피해주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즐거운 금요일 오후에 그죠? 또 좋은 시간 가지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